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게요. 그런데 시장이 산타랠리가 아니라 이제 산타의 뭐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FOMC 이후로 약간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된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이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하면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다들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탄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 네네. 그죠? 지금 어저께 충격의 이제 양도세 한도 그게 지금 오늘 더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 더 치명타가 되지 않았나 국내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개인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뭐 FOMC에서 파월은 뭐 파월했다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파월이 파월했다. 네. 뭐 할 말을 한 거고 그대로 좀 얘기를 한 거고 사실 FOMC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뭐 침체 얘기도 하지만 기업들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되어야 된다. 뭐 인플레 지표 이번에 CPI가 꺾이면서 사람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네. 오히려 CPI가 꺾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 목표 2%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니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게 좀 경고망동하지 말라. 뭐 이런 시그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최근에 보여지는 지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나쁘지는 않아요. 뭐 엊그저께 나도 뭐 소비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경기 관련 지표 괜찮더라고요. 네, 소비 지표도 괜찮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팍 꺾인 느낌이었어요. 사실 뭐 주택 거래라든지 신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 줄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주는 게 또 인플레에서는 또 거꾸로 네, 더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인플레가 사실 우려가 되죠. 그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거 보면 꺾이긴 꺾였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최근에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경고는 지금의 인플레가 꺾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해서 시장에 이제 반영을 할까봐 그 부분을 조금 경계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감원 여파들이 계속 있잖아요. 기업들이 금융 쪽도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도 뭐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뭐 앨런 머스크도 계속 해고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년도 위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대응을 미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시장이 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다들 내년 2분기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 이제 시작인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왈가왈부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경기로 그러니까 일부러 강제적으로 경기 침체로 끌고 간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파월은 좀 이게 경기가 너무 호황이어가지고 물가가 높았던 게 아니라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으로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너무 과다하게 단기간에 올리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또 이제 그게 정상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시간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2%와 또 시장이 생각하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의 그 갭 차이를 좀 좁혀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어느 정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우려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내년에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금리가. 맞아요. 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은 또 너무 가파르게 또 원한 내려오잖아요. 맞아. 엄청 빨리 내려오고. 그렇다시피 달러도 최근에 약세 보이고 있고 뭐 엔화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밴드 폭을 좀 넓혀놓는 그 국채금리의 상단선을 좀 넓혀놓는 맞아요. 그런 대응을 하듯이 각국들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계속 할 준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한다라면은 파월의 발언은 좀 미리 좀 예방 백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 백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듣고
내년에 너무 안 좋대. 더 안 좋대. 아. 큰일이야. 살 게 없어. 주식하면 안 된대. 막 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받아들인다라면은 그거는 좀 오히려 실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지금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고 났을 때 뭔가 다른 변화가 시작돼서 나는 주식이 없는데 시장만 혼자 가버리면 나는 손실을 보는 상태로 그대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나 예상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그 당시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파월 의장 때문에 시장이 좀 둔화됐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기업 실적들이 주가에 지금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과도하게 또 막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서 막 또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모멘텀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개별주 관점에서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쪽은 자금 쏠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별 섹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섹터 네네. 보면은 뭐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뭐 자동차 등등 있잖아요. 네네네. 현 시점에서 과연 좀 어떤 대형주가 그나마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그쪽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쪽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고 그나마 좀 인터넷 플랫폼 쪽? 뭐 이런 쪽들은 지금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성장주지만 미리 좀 매를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이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시 아시겠지만 계속 감산, 그죠?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이 계속 공격하니까 또 이제 파운드리 계속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내년에 뭐 1조 위안 정도 이제 보조금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반입이 많이 안 되니까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장비 반입이 한 40% 정도 줄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다 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훅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반도체도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이 최악이 아니겠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대형주들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그때 시장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4분기 실적이 내년 1, 2월 달에 발표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반응이 저점이다. 라는 반응일지 거기서 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내년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가이던스에 있어서 우리 계속 힘들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가이던스가 나올지 네.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4분기가 저점이야. 천천히 회복할 거야. 뭐 내년 23년에 1, 2분기도 살짝 어렵긴 하겠지만 3, 4분기에 우리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은 반도체는 뭐 6개월 선행하니까 그렇죠. 1, 2분기가 적자라고 한다라면 3, 4분기 보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할 때 제시하는 가이던스 하고 그 실적 발표할 때 시장의 반응. 그때 뭐 저가에서 뭐 외국인 수급이 막 줄어서 갑자기 매수를 해준다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인터넷이든지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자동차든지 다 시가총액이 커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 사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큰 돈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잘 안 사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많이 샀는데 약간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지 아무튼 안 사더라고요. 그때 많이 산 이유는 아시다시피 중국 봉쇄 때문에 그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이 유턴을 했었는데 네. 중국이 갑자기 봉쇄를 풀겠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할 수 있겠고 근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지. 뭐 경기 부양하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중국으로 유턴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유턴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왔던 쪽에서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게 다 대형주들인 거고 시가총액 쪽에서 본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소비가 안 좋아요. 경기 침체가 안 돼요. 거기다 지금 IRA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는 또 미국에서 잘 안 팔려요. 맞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슬라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1,000만 원씩 할인해 주잖아요. 엄청 많이 그죠? 디스카운트 해주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00만 원씩 할인 들어갔어요. 진짜요? 네. Y 같은 경우. 3D도 마찬가지로. 뭐 특수한 커스텀 주문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인도하는데 2주 정도. 뭐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 정도. 택배 수준이잖아요. 2주면. 그죠? 그 정도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테슬라는 미국에서 글로벌 업체들한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한테 계속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전에는 전기차를 사려고 그러면은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테슬라를 샀었다라면은 벤츠나 아우디나 포르쉐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뭔 아시죠? 네네. 살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못 사지만 살 게 많아지면 선택지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내가 예전에 완성차 벤츠를 탔으면 나 전기차 벤츠 타고 싶지. 그죠? 그렇죠. 갑자기 전기차 벤츠가 있는데 나 테슬라 살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가치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전기차 가치도 나중에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는 점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앞서서 나가긴 했지만 처음에 전기차 IRA법 때문에 좀 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보조금 못 받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벌써 지난달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또 안 좋은 건 뭐예요? 전기료를 올려요. 지금 한전 적자 메우려고 국내도 전기료 많이 올리잖아요. 네. 유럽도 전기료 엄청 올려요. 회의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이 돈 주고 타야 될 것인가? 그니까요. 완성차 타면은 오히려 좀 요새 유가도 빠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좀 낫지. 보통 전기차 뭐 이렇게 뭐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 본전을 뽑는데, 그러니까 완성차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부분에 본전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1년에 15,000km 이상 타면은 10년, 10,000km 타면은 15년 걸린대요. 그럼 신차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또 살짝 떨어지는 느낌적인 느낌? 경기가 안 좋다는데 굳이 전기차를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비싼데, 그죠? 지금 돈이 없는데, 은행에 이자 내기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그죠? 가전도 안 바꾸는데, 감히 자동차를 바꿀 생각을 접었다라는 거죠, 다들 요새. 거기다가 지금, 무이자 할부도 아니에요. 거의 한 10%대 나오는 할부 금리를 내가면서까지 바꾸려고 한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그럼 중고차는 잘 팔리냐? 그것도 아니야. 중고차도 어차피 할부 금융을 껴야 돼요. 거기도 미제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도 얼어붙고 다시 자동차 시장도 얼어붙고 가전은 원래 안 좋았었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 최고봉단에 있고 경기 민감주의 최고봉단에 있는 그 두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IT에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 이쪽이 좋을 리가 없고 자동차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2차 전지가 좋을 리가 없고 특히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24, 25년까지 해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 그런데다가 또 그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태 속에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하대. 그러니까 다시 또 외국인 기관 매도. 그죠? 왜냐하면 계속 눈높이를 계속 높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높이가 조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지급 때문에 성과급 지급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사자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도 지금 재고 할인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납품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느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망세로 되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 또 미국에서 또 꺾였네? 또 관망세 되는 거고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새 업체가 안 팔린다는데 소재 업체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재가 많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뭐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 공장 조인트 벤처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짓는다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기대치의 풀캐파로 주가에 녹아 있었는데 이게 또 실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 생각했다 보니까 너무 반영이 되어 있었지.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 또 특히 아까 금투세 얘기도 했지만 금투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올해 그 2차 전지가 좀 선방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도 보시면 대충 그쪽에 많이 계신 분들이 이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약한 부분들에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도가 많이 찍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그래도 설마 30억이겠지. 뭐 맥시멈 뭐 100억은 안 돼도 50억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매물들이 오늘 또
와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중소형주한테는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네네. 반도체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다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 한 3% 빠졌으니까. 네. 그게 다 그 물량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형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냐라고 하신다라면은 솔직히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면 확실하지만 지금 바닥인 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빠져봤자 더 얼마나 빠지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건 맞지만 네. 공격까지는 아니고 방어적인 저점 분할 매수 전략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고 사실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여긴 경기 방어주예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경기 방어주예요.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타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투자를 해오고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 시대 때 시세를 너무 많이 냈었기 때문에 조정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뿐이지 실적 같은 경우 거기에서 본다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기 때문에 또 금리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가 뭐 연준의 점도표로 봤을 때 뭐 5.1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 뭐 그 전부터 원래 한 5.25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금리의 끝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금리의 끝은 일단 알아. 근데 그 금리의 끝까지 도달할 시간을 지금 몰라. 맞아요. 네. 그쵸? 계속 이렇게 내년에 완만하게 평행을 그리다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히 올려놓고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연준 위원들이 발언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그런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감원 여파, 실적 여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비슷한 스타일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들은 솔직히 실적이나 뭐 기대치나 뭐 우려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고 있고 그 수급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의 수급은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질 때나 실적에 대한 저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실적으로 인한 저가를 확신할 수 있을 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그 주식을 매수할 때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확실한 개선이 들어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이렇게 강한데도 외국인 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다 놀러 가기도 했죠. 연말이니까 다 휴가를 떠났잖아요. 항상 연말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요. 항상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들이 다시 또 연초에 돌아올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고 뭐 장기적인 포석에서의 접근은 무리할 게 없지만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 2분기 때 최악을 거를 거라고 생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외면을 받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수급 개선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그 해당 대형주 섹터한테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약간 중국 쪽 그죠? 중국 쪽으로 이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로 좀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 관련 섹터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한알령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 방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도주 개념이 좀 그런 쪽으로 쏠린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중에서 좀 볼만한 그런 섹터라는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 이소우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우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인가? 아니면은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인가? 뭐죠? 늑대인지 여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게 있다고 하시죠. 네. 토끼인지 뭔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저는 계속 좋게 얘기하고 타 방송에서도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맨 처음에 저희 채널 나오실 때 리오프닝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맞아요. 하셨었어요. 저희 지난달에 얘기했었어요. 네네. 그죠? 네. 지난달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달에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게 3년을 빠졌어요. 3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3년 오른 주식은 거꾸로 조정을 받지만 3년 빠진 주식은 더 뭐랄까요? 더 빠질 데가 없어요. 빠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든 수급이든 뭐든지 간에 거의 주가에 다 녹아있는 상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다들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저 사망자 나오는 거 봐라. 걸리는 거 봐라. 저 큰일 난다. 한번 세게 당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죠?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유럽이 그랬었고 미국도 그랬었고 그렇죠. 우리도 그랬었고 다 잘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중간에 좀 노이즈는 있어도 다 잘 지나갔죠. 근데 그 노이즈들이 우리는 다 옛날에 다 동시에 있었었는데 이쪽은 계속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이즈가 생긴 거잖아요.
이 앞에 걸 봐왔는데 과연 시장이 그거를 우려할까? 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분명히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알고 있는데 과연 우려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외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내년도 최고의 섹터는 리오프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경기 침체예요. 소비가 줄어요. 그죠? 그래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약해요. 맞아요. 리오프닝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스크를 쓰네 마네 하고 있죠. 지금 미친 듯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식당 가면은 매일 터져요. 그죠? 제주도 가면은 막 빠글빠글하대요. 비행기 안은 뭐 발디딜 틈이 없대요. 지금 계속 뭐 저가항공사들은 계속 이제 증편하고 있고 중국 편향도 늘리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행사들도 제가 여행 알아보는데 다 꽉꽉 찼어요. 그리고 비행기 값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비행기 값이 아니야. 아, 비싸더라고요. 저 최근 안 해봤어요. 엄청나요. 제가 하다못해서 뭐 일본 가려고 그러면 일본 경유하는 항공편도 팔고 있는데 일본 가는데 16시간. 경유하는 거, 경유하는 거. 배 타고 더 빠르게. 직항 없으니까, 직항 다 팔렸으니까. 네. 내가 뭐지? 일본 가는데 싱가포르까지 갔다 와야 돼. 아.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만큼 비행기도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소비라는 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내가 꼭 소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물론 내가 꼭 자동차 사고 싶을 수도 있지. 그렇죠. 내가 꼭 텔레비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지. 그죠? 하지만 이게 소비 민감도에 있어서 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 저항력과 내가 화장품을 사거나 여행을 갈 때 내지는 뭐 음식 사 먹을 때 그 저항도를 생각해 보면 가격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여행은 내 3년을 못 가는데 나 무조건 간다. 네. 이런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는 것은 나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 좀 메이크업 좀 해야 되겠어. 그죠? 놀러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미용 의료기기 괜찮죠. 네, 뭐 보톡스도 네. 그렇고요. 뭐 레이저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탄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보톡스 필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 다 안 보이던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거 꼴이 말이 아니네? 좀 손을 봐야 되겠네?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최근에 강할 수밖에 없는 거. 화장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다 이미 망해가지고 다 철수 다 많이 하고 구조조정 다 끝났어요. 온라인으로 많이 팔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워낙 뭐 바닥을 쳤기 때문에 기대감도 없어요. 로드샵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올리브영이나 뭐 세포라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데서 다 팔고 있고 온라인 통해서 다 팔아요. 화장품 업체들이 로드샵 없어지고 다 온라인에서 팔아요. 저도 온라인에서 사요. 누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 선물할 때 빼놓고. 그죠? 그런 식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저가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서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몰려요. 그럼 구조조정한 상태에서 비용은 많이 통제가 됐어요. 근데 한 개 팔던 거 두 개, 세 개 팔게 되면은 실적 개선의 효과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중국의 인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명품 많이 사고 중국의 로컬 제품을 많이 산다고 해도 우리나라 걸 아예 안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옛날보다는 더 살 거 아니겠어요.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어디쯤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실적의 눈높이가 여기 있을 때와 실적의 눈높이가 여기 있을 때, 눈높이가 여기 있을 때 이만큼 나온 실적과 눈높이가 여기 있는데 요만큼 나온 실적과 어떤 게 더 선호될 것 같으세요? 그거잖아요. 네. 1등 하다 2등 하는 것과 30등 하다가 한 15등까지 올라온 것과 어느 쪽이 더 만족도가 높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항공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죠? 거기도 구조조정 다 끝났어요. 유상증자까지 다 끝났어요. 그죠?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업 결합 심사 그거 쪽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진에어 이런 쪽들은 그냥 싱싱 잘 달려요. 계속 증편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이쪽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리포트 나온 거 보셨잖아요. 진에어도 지금 뭐 50 몇 개월 만인지 뭐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주들한테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고, 근데 중국의 봉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병원에 사람 많고 사망자도 많고 장례식장, 화장터에 줄 섰대 이런 무서운 기사만 볼 게 아니라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데이터를 믿을 거예요? 안 믿잖아요. 지금 뭐 얼마 안 걸렸더만요. 데이터로는. 하지만 이미 그 북경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절반은 걸린 것 같다. 네. 뭐 이런 느낌. 그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무서운 사람 없어요. 오히려 요새 독감도 무서워해요. 지금. 맞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거스를 수 없는 물결, 이 봉쇄 해제, 그때 그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 시위 이후에 카타르 월드컵이 큰일 했죠. 아, 맞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마스크 벗었었으니까. 중국 인민들의 그 봉기에서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봉쇄를 풀기 시작했는데 다시 봉쇄한다? 난리 납니다. 그죠? 그리고 시진핑은 다시 재집권했는데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안 도와줘요. 그죠? 내수 부양해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은 망가졌어요. 중국 전체 GDP 한 30%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그거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부동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풀어서 더 부양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소비도 더 진작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에 대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력, 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까진 바라지도 않아. 조금만 더 좋아져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면은 그쪽에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는 저가 항공사들.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들은 이미 코로나 때 화물로 재미를 봤어요. 그죠? 저가 항공사들은 재미를 본 게 없어요. 있죠. 최근에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조정이 온다라면은 계속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미용 의료기기 쪽들, 임플란트 쪽들, 뭐 화장품 중에서도 메이크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하고 음식료 섹터주들. 음식료 섹터주들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견조하더라고요. 오리온, 삼양식품, 뭐 칠성, 롯데 칠성 이런 쪽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뭐 물론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필수 소비재예요. 필수 소비재. 경기가 안 좋아도 사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불닭볶음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먹어야죠. 네. 근데 초코파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네. 그까짓 거 초코파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안 사 먹진 않잖아요. 초코파이를 더 먹겠죠. 뭐 딴 거 비싼 거 못 먹고. 그거죠, 빙고. 최근에 편의점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네. 그죠? 편의점 강하고 마트 강하고. 편의점이 강한 이유도 바로 그 피상품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초코파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초코 과자 정도라고 하시죠. 저기서 2,000원에 했었는데 편의점 가니까 1,000원이야. 똑같은 제품인데. 그죠? 뭐 우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파는 게 더 싸. 불황이야. 식당 가면은 10,000원이 넘어 밥이. 편의점 가면은 5, 6,000원 해결할 수도 있어. 그리고 편의점 간전이 2+1이야. 그죠? 그 유혹 넘기기 힘들죠, 사실. 그리고 편의점에서만 나오는.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만 가면은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편스토랑에서 1등한 그거 먹고 싶어요. 밀키트 먹고 싶고 그거 먹고 싶은데 그 편의점에서만 팔아. 거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사겠어? 그래서 내년의 트렌드는 내가 꼭 거기서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거기밖에 안 팔아.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마트에서만 가면 팔아. 그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가격 저항력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사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고 롯데칠성도 새로 나온 술들이 되게 인기 제로 시리즈 같은 경우 그죠? 저 아까 먹은 사탕도 제로 사탕이었었는데 건강과 같이 매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설탕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게끔 새롭게 만들어낸 상품. 그런 제로 시들은 롯데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닭볶음면도 그 삼양식품에만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매워서 못 먹는데 매니아들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수출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경기 속에서도 카운터 펀치가 있는 회사들. 꼭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 뭐 이마트도 최악이었지만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G마켓이나 쓱닷컴도 적자 다 이렇게 털어내고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조선호텔이랑 스타벅스도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그런데다가 영업 제한도 이제 주말 아니라 평일 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었던 애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시장에서는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트렌드는 경기 침체로 실제로 가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섹터.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맞고 어떤 이들은 그 이미 올랐잖아. 그 뭐 잠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쪽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여줄 때까지는 분명히 수치를 볼 때까지는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우가 없는 굴에서 토끼가 왕인 것처럼 그 토끼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시장에서 높다. 왜냐? 경기 방어적이기도 하고 꼭 써야만 하는 것들이고 시장에 연동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한알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속 드라마 방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OTT에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연예인이 거기 가서 막 공연하면 어쩔 거예요. 그죠? 옛날처럼. 네. 그리고 뭐 같이 합작 드라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확실한 연예인이 있는 엔터사들 실적 꾸준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콘텐츠들 너무 좋잖아요. 사실 뭐 키다리나 미스터블루나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고 또 투자 배급사들도 마찬가지겠고 콘텐츠 뭐 엔터사들 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지금 다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찍었다 하면은 뭐 돈 많이 들고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찍어도 해외 제대로 상영이 안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에 뭐 우영우도 그랬었지만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야 오늘 재벌집 막내 아들 하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확실히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중국도 코로나도 많고 집에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나 봐야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곳이 없다. 돈이 없으면. 그러면 또 집에서 이것도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쉽게 뭔가 이런 컨텐츠는 접촉하기가 쉽고 뭐 수출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 수준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들은 또 쉽게 접근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3년 내내 중국은 한알령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한알령이었었지만 맞아요. 그 부분이 지난번 외교장관들 뭐 미팅하거나 뭐 이러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되는 걸 사야 된다. 앞으로 그 개선이 안 되고 암울한 섹터는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돈이 없다. 돈은 전부 다 은행에 가 있다. 전부 다 채권. 그 다음에 장기 적금, 장기 예금. 이런 쪽으로 다 가 있어요. 시장에 통화량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은행에 가 있어요. 5%, 6%씩 준다는데 다 거기 가 있어요. 채권 사요. 1년 이내 채권이나 차라리 5년 이상 장기 채권이나 인기 있어요. 1년에서 3년짜리는 애매해서 안 해요. 전부 다 돈이 거기로 가요. 그 돈들이 언제 와요? 주식시장에 난리치면 오겠지 다시.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아직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관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섹터. 그 다음에 기관이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최근에 흐름 보면 그 장기적으로 한 3년 동안 방치됐던 주식들은 자신 있게 공매도 쳤던 종목들이에요. 그 자신 있게 공매도 쳤던 종목들을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관이 계속 사대는 거죠. 비어 있었어요. 채워 넣어야 돼요. 기관은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럼 거기다 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사서 수익률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그러니까 기관은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잘 활용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지금 그래서 그런 쪽이 세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한테서 힘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까지 강세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저가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로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는 환율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요. 최근에 환율 엄청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또 더 모멘텀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세면 해외 나가서 또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전통적으로 원화가 강세였을 때는 소비주들이 강했었고 내수주들이 강했었고요. 왜냐면 소비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밴드 상단을 올리려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엔화가 너무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뭘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 본다면 원화 가치가 다시 강하게 전환됐다는 것은 소비력이 좀 늘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겠다. 반대로 또 생각하면 수출주도 그동안 덜 팔아도 환율로 커버가 됐었는데 환율이 막아줄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 이 부분도 고려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우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라고 하셨는데
여우를 굳이 이제 상징을 해본다면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정말 코로나 이후로는 BBIG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계속해서 살아남은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또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넘어서 최고가 찍은 다음에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40만 원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20만 원 넘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10만 원대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시장에 좀 만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아까 초반에 다 말씀을 드리긴 했죠. 2차 전지. 네. 자동차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다 기타 등등해서 다 그렇고 수급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사실 2차 전지가 좋죠. 어차피 그쪽으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나와요.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죠. 2차 전지에 대한 회의론이 아니라 굳이 이 상황에 전기차 타야 되느냐라는 회의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토요타 회장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원래 그래서 일본은 전기차 그거 안 만들었어요. 하이브리드만 만들고. 네, 하이브리드.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도 마찬가지지만 토요타가 원래 하이브리드를 잘 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제가 봐도 지금 시장이 가장 맞아요. 충전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저속일 때는 전기로, 고속일 때도 고속대의 느낌을. 네. 저는 자동차가 이 뭔가 떨림이 없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스르르르르 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소리도 좀 나고, 배기음도 좀 나고. 네. 뭔가 그 진동감. 내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 근데 이 전기차는 그런 거 뭐 일부러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또 사고 나면은 이게 또 전기가 차단되면서 뭐 문이 안 열리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그동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IRA법이라든지 뭐 각국들이 투자를 계속 막 한 상태예요, 이쪽이. 아니, 뭔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쪽이 계속 밀어준 섹터예요. 너무 많이 밀어줬고 이미 그 효과가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뭐 어느 기업 같은 경우 다 전기차로만 만들겠다라고도 얘기했었지만 스위스는 요새 전기차 못하게 한대요. 전기료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유용해지려면 전반적으로 전기 가격도 싸야 되겠지만 인프라가 딱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인프라도 부족한데 경기도 안 좋은데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사서 물론 부조금을 주긴 하겠지만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타야 되니까 사실 전기차는 미국에 좋아요. 미국은 집집마다 다 게라지가 있고 거기서 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만 본다면 좀 편협한 사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차 좋지, 2차 전지 좋지. 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잖아. 그런 생각? 그 오른 만큼 주가는 많이 실적이라든지 미래의 기대치를 한꺼번에 반영했어. 그렇다면 조금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다 지금 너도 나도 계약했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이랑 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2025년 가면 이 정도 캐파야. 그러면 실적은 얼마야? 그럼 너는 멀티플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받았어. 차익실현 나오기 시작한 거고 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에도 2차 전지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옵니다.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높고요. 맞아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침투율이 한 17%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중국 사람들 아닐까 싶긴 한데 중국은 전기차 많이 팔고 또 중국에서 2차 전지 하면 CATL이고 이쪽이 상당히 좀 집중해요. 이쪽도 지금 미국에다가 굉장히 진내만에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 CATL이 많이 잡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에 있는 그 2차 전지 쪽하고 이제 뭐 전기차 업체 그 대표들이 최근에 뭐 각종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아무리 늦어도 2024년도 가면은 과다 경쟁된다. 과다 경쟁된다. 그리고 2, 3년 뒤에는 소재 공급이 수요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그럼 과잉된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쫄리잖아요. 그렇죠. 그지? 과다 경쟁 된다는. 사실 그거잖아요. 반도체도 호황기 때 너무 집중 투자를 하니까 3년 뒤에 공급 과잉으로 힘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화학주들도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좋을 때 막 쏟아 부어서 증설하고 난리 났었는데 경기 안 좋아지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다가 쭉 줄어들면서 가동률을 줄여도 화학 제품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아시다시피 유가가 빠지니까.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어디선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니까 수요는 늘지 않았으나 원재료 값이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 효과가 생기니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전기차에서 필요한데 기대치와 희망 회로는 다 돌렸는데 요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안 좋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 주가도 그렇고 수급도 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얘네들은 꼭 1등을 해야 되만 하는 애들이에요. 1등을 안 하면 시장에서 손을 받을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1등 하는 애들이 2등, 3등 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렇다면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커지고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는 건 맞지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전에 몇 달 전에 나왔을 때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분명히 계속 봐야 될 섹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에너지 쪽으로 쭉 수직 계열을 만들어놨고 계속 그쪽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공급하고 저기서 이걸 공급하는 게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원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잘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하셨지만 또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에 실적이 별로래. 그러니까 그 별로래가 좋은데 예상치보다 못하더라고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해야 되는데 2등, 3등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은 왜냐하면 아까 성과급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과급을 제외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또 나중에 LG화학의 증설 효과에 있어서의 혹시라도 물량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돈을 뭐 구하려면 이거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그 수급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또 물량 풀려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에서 걸렸던 거. 네, 500억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두산 바켓도 500억 이슈 때문에 완전 급락했었잖아요. 실적이 어마어마해요. 바켓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맨날 못 간 이유가 바로 500억 이슈였었어요. 다른 기계주들 뭐 현대건설 기계나 진성TC나 뭐 이런 것들 막 2배씩 갈 동안 얘는 계속 바닥이었었거든요. 좀 올라올만 하니까 퍼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퍼버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만큼 또 있대. 그죠? 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두산밖에 못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또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천 얼마인가 그런데 6천 얼마짜리가 1,400만 주고 풀린다는 거예요. 또 부담. 두산그룹주들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 오버행 이슈들이 좀 있어요. 자금 조달 이런 것도 옛날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들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내년 1월 말쯤에 풀려. 그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굳이 지금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올라가면은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했던 섹터주들이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슬로우해진 느낌을 받았을 때 시장은 또 바로 외면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결코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격적으로 막 사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수급 시장에서의 수급으로 봤을 때 그 공격적인 의욕이 생길 때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쉬어가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빠질 때 볼만한 쪽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거 말고도 약간 좀 추가적으로 볼만한 그런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섹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리튬 관련주들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응급제 관련주도 너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장비주들도 좋았었다가 지금 다 꺾였거든요. 되게 힘든데 그 중에서 뭐 딱 찍기는 그렇지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는 좀 우량한 소재주들이 있다라면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소재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소재 기술력에 있어서 확실히 얘네 거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극재라든지 뭐 등등 몇 개 있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2차 전지 다음엔 자율주행이 뜬다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긴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또 최근에 애플이 뭐 F가 출시하는데 출시를 원래 202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2026년으로 연기를 한다. 네, 그런 이슈 맞아요. 나왔고 완전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인데 그냥 뭐 에이다스 이것만 들어가는 그런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실망이 나오면서 좀 매물이 나왔는데 그 뒤로 약간 또 긍정적인 뉴스 나온 것 같고 아무튼간에 약간 좀 헷갈려요. 이 전자 관련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새 뭐 그거 뭐랄까요?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그 챗봇 같은 챗봇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쪽들 좀 움직이면서 자율주행 솔루션 같은 것들도 좀 같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보시면 인공지능주들 한 며칠 동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해요. 로봇에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있고 로봇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루션이에요. 하드웨어보다는 솔루션 되게 중요해요. 뇌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네.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수 앞을 보면 안 되잖아요. 두세 수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차 타시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사실 긴장 많이 하죠. 그죠? 이거 딱 걸어놓고 잘 수 계속 있어요? 예의주시하면서 잘 수 없잖아요. 못 자죠. 어떻게 자요? 네.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강남에서는 뭐 자율주행 택시 뭐 그런 것 같은 거 있다고는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차들도 다 자율주행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서로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자율주행인데 저쪽은 사람이야.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날라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이렇게 알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차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 부분은 그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자율주행도 갑자기 그런 액시던트에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자율주행 자체가 알아서 뭐 이렇게 가고 그런 코스적인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모든 차가 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어야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쟤를 못 믿는데 네. 쟤도 나를 못 믿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믿을 수 있으려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는 당분간 어렵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완전 자율주행차 할 수 있는데 남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인공지능, 뇌, AI 이런 부분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솔루션 부분들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스크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나중에 뭐 스타링크, 뭐 스페이스X, 뭐 저궤도 위성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랑도 또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냐면 뭐 저희가 5G 없으면 자율주행차 안 돼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5G 건너뛰고 지금 6G 얘기 나오고 뭐 최근에 5G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6G 얘기 나오고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 기술보다는 이제 에이다스 기능, 라이더 기능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할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LG 그룹주들이 뭐 다시 또 애플 이슈가 나오면서 푹 빠졌다가 다시 또 애플 이슈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일단은 지금 기대치인 거죠. 뭐 맨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하면서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있고. 맨날 기사 나오면 그 다음에도 사실 무인하고 또 막 반박 공신하고 맨날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확정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애플카도 뭐 제가 봤을 땐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애플이 그 자동차를 만들 때 뭐 자동차를 만드는데 진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뭐 휴대폰도 약간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고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서도 계속 막 난리 나고 뭐 물량 공급도 잘 안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뭐 안정적인 공급처가 당연히 필요하겠고 나중에 애플카도 휴대폰처럼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공급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애플과 그래도 가장 근접되어 있고 자율주행차에도 가장 근접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본다면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LG 이노텍이나 LG 전자 뭐 이런 쪽들도 지네 이제 미리 이렇게 LG 화학까지 해가지고 쭉 LG 에너지 솔루션도 해서 수직 계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었다 뭐 이런 만들었단가 아무튼 뭐 그런 기사 나오면서 어제 막 띄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뭐 LG 전자가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굳이 자율주행차 이 기능을 떠나서라도 전장기술, 다 전자장비 쪽들이잖아요. 이런 쪽들 삼성도 다른 거 안 풀리니까 이쪽에 되게 집중력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LG전자 좀 미리 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나중에 전장 관련 사실 자동차라는 게 굴러다니는 휴대폰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굴러다니는 전자기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장기술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겠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한테서도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선택받을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너무 안 좋고 자동차 부품주들 안 좋은 것들 보면은 다 대부분 현대차 기아 때문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고 또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안 팔린다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그 기업들 중에서 북미 쪽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고 북미 쪽의 자동차들 성장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굳이 현대 기아차를 안 따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현대 기아차에 너무 올인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가 조금만 잘못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되게 공급 노선을 다변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다변화로 인해서 실적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뭐 리포트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좀 잘 찾아보시면 매의 눈을 뜨시고 잘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찾아서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뭐 반도체도 중요하긴 하죠. 칩 상당히 중요해서 관련주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도 확실히 뭐 그런 쪽들이 좋아질 수 있는 틈새가 생기는 그 시점에 알잖아요. 그냥 뭐 자율주행이 좋아 그러면 이게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딱 뻔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런 쪽이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할 때 보시면 좋은데 자동차가 일단 안 팔리는데 자율주행차라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선행이 가야 돼요.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 뭐라도 같이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지 뭐 전장도 가고 전기차도 가고 자율주행차도 가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메인이 가야 된다. 메인이 갈 때 같이 봐야 된다. 단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그 뭐 중국 소비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조만간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년에 좀 부장님 보시기에는 좀 괜찮을 만한 그런 섹터 주식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시 또 되새겨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내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는 가장 희망적인 건 이제 소프트 랜딩을 기다리는데 정말 침체로 가기 전에 좀 잘 소프트 랜딩을 하기를 기다리고 내년에는 또 기업들이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실적이.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에요. 경기 침체, 소비 감소, 기업 실적 감소. 기업 실적이 감소해? 그럼 사람 잘라. 일자리 감소해. 소비 여력이 떨어져. 그럼 또 다시 기업 실적 감소. 기업의 실적이 감소해? 그럼 또 투자도 안 해. 사람도 안 뽑아.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시점에서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고 기업들은 내년들을 넘기기 위해서 계속 자금 확보 이쪽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많이 자르고 은행도 많이 자르고 뭐 다른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조금씩 뻗고 다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 되는 회사 팔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년에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아닐 수도 있겠고 중소형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현금 여력이 있으면서 M&A 능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 내지는 M&A 될 기업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일단은 그런 좀 작은 중소형주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희 법이 바뀌었잖아요. 내후년부터는 뭔가 인수합병할 때 있어서 50% 플러스 1 그거 할 때 개인들 주식까지도 다 매수해줘야 되는 매수 청구 받아줘야 돼.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럼 내년에 빨리빨리 M&A를 시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해서 중소형주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좀 고려해봐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경기 안 좋아, 소비 안 좋아, 침체야. 그렇다면 뭘 사게 되겠어요? 경기가 안 좋아도
실적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 음식료라든지 뭐. 소비에 있어서 침체되더라도 꼭 살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죠? 경기랑 상관없이 견조하고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리오프닝 소비 섹터 내지는 경기 무관 섹터. 실적의 기대치가 1도 없는 섹터. 왜냐면 거기는 조금만 좋아져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던 실적이. 왜냐면 맨날 1,000만 원을 벌었던 기업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은데 900만 원을 벌어. 잘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900만 원 버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벌다가 1,100만 원 벌어야 좋아하는 거지. 1,000만 원 벌다가 900만 원 벌었다고 잘했네 잘했어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100만 원 벌던 회사가 갑자기 200만 원을 벌어. 그럼 엄청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잘 지금 공부해서 생각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움직인 기업들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로 본다라면은 저는 계속 리오프닝 섹터, 저가 항공이라든지 여행 섹터 이런 쪽들이랑 필수 소비 섹터 이런 쪽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뭐 저는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상대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최악이었던 게임주도 조금 변화가 게임주.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게임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쪽은 금리의 영향 받을 만큼 받았고요. 뭐 지금 뭐 발행할 거 있으면 다 발행해 놨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갔을 때 경기 침체로 갔을 때 실질적인 피해가 덜할 수 있어요. 중국이 한한령 해제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뭐 중국에 가서 뭐 하는 기업이 한두 개 있어요. 맞아요. 시청 큰 애들 기대도 있고. 없어요. 네네. 그러다가 뭐 두세 개가 되면 품이 또 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해 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최악을 이미 지나고 3년 동안 최악이었던 기업들 중에서 뭔가 완화적인 그들이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 기업들이라면은 내년에는 좋겠다. 반대로 그동안 3년 좋았는데 내년부터 안 좋아질 기업들은 좀 힘들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보다 경기가 더 최악으로 가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또다시 망가질 것 같았던 우려감에 많이 팔았던 또 경기 민감주들한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타이밍적인 시점의 차이가 있어. 돈이 계속 안 들어온다라면은 내년에는 종목 장세다. 그리고 실적과 경기에 둔감한 기업들을 찾아야만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M&A와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좋을 수 있겠고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기업들 선별해야 되겠고 다만 반대로 또 갑자기 뭔가 상황이 좋아졌어.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끝났어. 네. 그럼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반응하는 기업들. 뭐 사실 네옴시티에도 한동안 엄청 반응했잖아요. 엄청 핫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설기계 같은 경우 엄청 좋았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경기랑 무관하게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분명히 다시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경기 민감하다라면은 또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다라면은 지금이 고비는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인데 이 바닥이 언제 터닝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바닥이라는 확신만 든다라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아갈 수 있는 분명히 기회도 되겠다. 그래서 나의 투자 패턴에 있어서 나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1, 2년은 고생하겠지만 3년 뒤에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절대 쌀 때 다른 걸 안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맞겠고 나는 굳이 뭐 이쪽에 대형주들 고생하는데 위에서 나중에 터닝할 때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바로 터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신다라면은 내년도는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 시장에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또 통화량이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좀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에 다시 좀 시선을 보낼 필요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확실한 개성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소위 말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오프닝 여우가 없는데 토끼가 왕인데 여우가 언제 다시 외출했다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우가 나 5시에 올게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내일 올 수도 있는데 모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기업들 쪽에는 당분간 계속 집중하시고 그 기업들의 시장 선호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실적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라면은
경기에 무관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으면 답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마지막 또 여기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힘든 것 같아요. 저 주식을 제가 IMF 때부터 시작했는데 와 진짜 빨리 하셨네요. 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IMF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 왜냐면 그때는 빠지고 나서 좀 처음에 많이 빠졌었지만 네. 나중에 정말 엄청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9.11 테러 때도 겪었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훅 빠졌다 훅 알고 그쵸. 났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브프라임 때도 네.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럽 위기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막 돈도 퍼붓고 정책적인 것도 막 퍼부었는데 지금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에 반등이 없어. 그냥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용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코인 때문에도 그렇고 주택시장까지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위기가 있어야지만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작년, 재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가장 힘들겠지만 또 새롭게 투자를 하고 싶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시장은 항상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많으면 덜어내고 또 모자라면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자란 섹터를 들고 있을 때 또 나중에 채워질 때를 기대해보는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내가 너무 넘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 좀 덜어낼 준비도 하면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된다. 주식 정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면은 작년과 올해의 교훈을 삼아서 주식시장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작년, 재작년에 사기만 하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이 이렇게 쉬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코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NFT도 마찬가지인데 이 돌덩이를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너 2,000원에 살래? 뭐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이거 돌덩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유동성이 넘칠 때는 어느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없는 시장,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기업들한테 시장의 선호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절대 가치가 각광받는 시절이 내년이다 라고 보신다라면 그 기업의 절대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기업의 절대 가치보다 지금 천저하게 저가가 있다라면 그 가치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면 다시 또 절대 가치로 내려올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시면서 내년을 맞을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식시장은 늘 어느 한쪽만 예뻐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팽당한 것 같지만 또 나한테 기회가 온다. 뭐 5G 팽당한 것 같았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엄청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타이밍이에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쉬어야 될 타이밍인지 이것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은 물론 어렵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기회가 나한테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연말에 항상 12월은 안 좋았어요, 시장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좀 설 때까지 한번 좀 차분히 내 포트에서 얘는 안 될 놈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얘는 될 놈이구나 좀 잘 판가름을 하셔서 더 넣을 건 넣고 뺄 건 과감하게 빼면서 포트를 좀 조절하시면서 내년도 좀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무한한 긍정도 좋지 못하지만 무한한 비관도 좋지 못하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긍정론자들은 항상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 많이 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긍정론자가 벌죠. 네, 주식시장은 조정은 저는 그 정주 회장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죠?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이 각광받는 때가 분명히 오니까.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나는 손실 본 상태 속에서 시장을 떠나서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을 힘들다고 방치해놓고 안 봐. 이러지 마시고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그러시면서 좀 연말 연초를 보내시면 어떨까. 더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좋다고 내년에도 안 좋고 내후년에도 안 좋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의 흐름이었지 우하향의 흐름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식이 고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과정 중에 지금 파고를 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계속 올라. 주식 시장은 물가랑 똑같아요. 물가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디플레이션은 없었죠, 사실. 돈의 가치는 계속 희석이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짜장면이 저는 어렸을 때 400원, 500원이었지만 지금 6,000원, 7,000원, 만 원이에요. 다시 그 짜장면이 500원으로 갈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물가에 연동을 해요. 그렇죠. 이것도 물가예요. 상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 잠깐 세일해줄 때 땡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항상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바람직하다. 줍줍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줍해? 이럴 수 있겠지만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 돈은 없지만 남의 돈은 있을 수 있어요. 남의 돈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줍줍해주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사이클을 좀 잘 활용하시는 전략, 그 부분,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지 말자. 물론 저도 얘기하면 제 말도 남의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항상 참고만 하시고 네. 모든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내 돈을 뭐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방송 잘 보시면서 다른 저보다 더 네.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출연하시니까 그분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해주신다라면은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짜장면 가격이 뭐 10년 전, 20년 전 그때랑 지금에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많이 올랐고 짜장면뿐만 아니라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은 그래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걸 파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도 어떻게든 이제 물론 이제 사이클은 있지만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내가 너무나 하기 싫고 팔고 싶다라고 한다. 근데 사실 내가 팔면 저점이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 다 잡으시고 분명히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부장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서 제시한 투자 아이디어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